네, 앞서 VCR에서도 보셨듯이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제주의 기녀입니다. 자, 오늘 거두절미하고 바로 콘텐츠부터 공개를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오늘 나와주실 세 분이 정말 하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한 분 한 분 각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가이고요. 최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주문화원장 김순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있는 강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KBS 제주방송총국 프로그램 중에서 보물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예. 네. 그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제주어 드라마로 네. 그 제주의 기녀 이야기를 다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난주에 방송이 됐던 장덕과 귀금 편을 네.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이 두 사람은 은여인데 네. 은여가 기녀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연히 기녀에 속하는데 장덕은 조선왕조실록 성종조에 보면 장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덕이 죽자 지금의 국무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장덕이 지난밤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대책회의를 열 정도로 장덕이라는 여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런 이야기가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오고 그래서 당시 그 조선시대의 최고의 여의사는 제주도 출신의 기녀 장덕이었다. 네. 근데 은여면 은여지 왜 은여가 기녀가 된 거예요? 그 조선시대 그 기녀는 일단은 공인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서울의 기생 또는 기녀를 서울경자를 써서 경기라고 합니다. 경기도의 경이 아니고요. 장학원에 소속돼 있는 경기와 또 다른 소속이 있는데 해민서라고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의원 왕실 의사들이 모임이죠. 그러니까 그 기관이죠. 내의원에 속해 있는 은여라든지 또는 상의원에서 일하는 친비들. 상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왕실의 복식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거기에 왕실의 옷들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모든 총책임들을 전부 친비들이 했습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은여라든지 친비들이 일종의 지금용어로 말하면 겸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생의 업무, 기녀의 업무를 겸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은여들이 또는 이제 친비들이 이 기녀의 역할을 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장님의 이야기가 크게 뭐 이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이죠. 그럼 조선시대 기녀라는 직업이 있었던 거네요. 직업이라고 봐야죠. 아까 제가 경기를 설명했지만 관기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관기는 공적 영역의 기녀들을 모두 관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장학원 소속을 경기라고 한다면 지방관의 기적에 등재되어 있는 그 기녀들을 우리는 관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민간에서 그냥 보통 기녀 또는 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공적 영역에서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방직기라고 하는 기녀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변방의 군관, 벼슬하는 사람들이 파견이 되었을 때 가족과 같이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일상생활을 이제 서포트해주는 그런 이제 전문가도 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가사도우미에 해당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방직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기녀에 또 속해 있었어요. 이것처럼 기녀들은 일종의 굉장히 특화된 직업군으로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뽑혔나요? 첫 번째 이제 그 많이 진출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노비할 때 노는 남자종이고 비는 여자종이잖아요. 그래 관에 속한 여자종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뽑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조금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몰락한 양인. 그랬을 때 이제 관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역적죄로 이제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가족이 관비로 이제 전락을 합니다. 그러면 관비로 전락했을 때 그 중에 이제 괜찮은 분들을 또 뽑아서 관기로 편입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드물고요. 놀랍게도 이제 기록에는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자발적 기녀들이 또 생깁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이제 권고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가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추구해서 기녀로 이제 실제로 이제 들어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입이 되면 서울의 경기는 장학원에서 교육을 시키고요. 지역관의 중심이 되는 것이 다 교방입니다. 교방이기 때문에 그 교방에 이제 관비에서 선출을 하거나 이제 몰락한 기녀가 저 여성이 들어가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혹독한 훈련이 있죠. 그럼 교방 같은 경우에는 언제? 그렇죠. 이제 17세기 조선 시대 보면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장학원이라고도 했지만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시대가 흐름으로서 이제 교방사라고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제주도는 장춘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보면 이제 관덕정에 가면 교방지라고 있어요. 네, 그 네, 터만 네, 있는 네, 거죠. 네, 네. 아까 교수님께서 그 과정이 정말 혹독했다라고 똑똑했죠. 했는데. 왜냐하면 얘기 같은 보통 우리가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춤을 추거나 또는 시기라는 용어가 있는데 시시자죠. 문학 시자인데 이런 분들을 통칭 얘기라고 합니다. 얘기. 예술을 담당했다고. 그러니까 얘기로 성장하려고 하면 사대부들이라든지 주연을 베풀 때 그 음악적 감수성이라든가 문학적인 능력을 키우려면 이거는 1, 2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15을 전후해서 이제 기생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의 15살을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결혼 정년기가 15에서 21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한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15을 전후한 시기의 기생을 빨리 기녀를 성장시키려면 이거는 뭐 아주 인텐시브한 집중 교육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40대를 전후해서 명퇴를 꽤 많이 했거든요. 경국대전에 딱 나와 있어요. 기생의 정년은 50이에요. 그래서 50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년 퇴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빨리 혹독하게 하지 않으면 크게 되지 않죠. 20년 정도 활동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퇴직하게 되면 이제 민기로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민간에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춘향전. 춘향전의 월매가 정년을 하고 나서 소위 말해서 요식업에 종사를 하죠. 뛰어난 기녀가 되기 위한 조건 같은 게 따로 있었나요? 사대부의 뭐 칠거지약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많은 삼서, 삼예, 삼기 이거를 모두 지켜야 되는 12기능을 지켜야 되고 그걸 이제 연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정말 12기능을 다 해야 되고 단 오수 그 5가지에 정말 지켜야 되는 것들이 되게 엄격해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함께 그 사람을 사랑했어도 뭐 사랑했다고 이 남자가 다른 데 간다 해도 그걸 뭐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럼 그런 거 보면 우리 칠거지약의 조선의 여인들도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기녀들이 지켜야 했던 명기가 되기 위해서 이름이 이렇게 정말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사대부들과 그걸 하기 위해서는 12기능과 오수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 되게 가장 정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내 자존감과 내가 어떤 천민이지만 내가 기녀로 기적에 등장했어도 내가 그걸 다 지키면서 그 명기의 자존감을 지켰다는 얘기죠. 기녀들의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명기라고 태어나고 관기라고 육성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기녀라고 하면 약간 폄하하고 그건 뭐냐면 아까 교수님과 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계급 문화가 이제 탈피되고 신분이 이제 폐지되면서 그들이 이제 정말 민기로 넘어갔을 때 살기 위한 어쩌면 이것도 정치적인 정부의 피해자라고 봐야죠. 우리 기녀들이. 일단 당시 시대상이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관기 또는 경기들에게 있어서 급료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종의 하급 공무원이라고 해서 기적에 올라가 있었지만 그리고 적에 올라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어떻게 보면. 생활비라든가 혹은 하다못해 이제 메이크업 비용이라든지 의상 비용이라든지 대부분 다 자비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계를 하기 위해서 민간의 어떤 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실도 그렇고 어떤 관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눈 감아줬던 거죠. 저는 기녀라고 하면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진이, 뭐 논개, 뭐 이런 이야기들만 알고 있었는데 제주에 그럼 또 어떤 기녀 이야기가 있어요? 예, 저는 그 유배인과 유배인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유배인들이 제주도에서 살아가려면
기녀를 얻을 수밖에 없고 기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많은 분들이 기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식도 낳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선생님 김춘택 아우, 대단한 분이죠. 네. 그 조선 삼 3대 시인 중에 한 명인 김춘택이 아버지도 제주도에 유배 와서 기녀를 데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김춘택은 효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돌보려고 제주도에 와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한 기녀를 알고 지내게 되죠. 김춘택이 제주도에 유배 와버리니까 숙종이 뭐라고 했느냐면 김춘택이 서울 장안에 없으니 서울 장안이 조용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당대의 아이콘이고 김춘택의 걸음걸이를 다 남자들은 흉내내고 김춘택의 패션을 흉내내고 이럴 정도로 김춘택은 숙종 시대에 너무나 유명한 그 패션 아이콘인데 젊음의 아이콘인데 제주도로 유배 와서 어느 날 남수각이라고 지금 오연단의 정자에 올라가서 거기서 가야금 소리에 맞춰서 삼이인곡이 들려온 거예요. 정철의 삼이인곡이 들려오니까 아니 띵 해가지고 저기가 어디야 해서 위에서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한 기녀가 삼이인곡을 부르더라. 근데 김춘택이 서울에서 놀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삼이인곡을 제대로 삼이인곡이라는 건 원래 정철의 가사지만 실은 곡조가 붙어 있어서 곡이에요. 그런데 그 음악을 서울식으로 완벽하게 최상품으로 불러내는 기녀를 본 순간 김춘택이 놀라고 제주 기녀의 수준을 성례가 입증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목청과 이 여자의 가락이라면 내가 가사를 하나 써서 진짜 좋은 작품 하나 만들고 싶다. 인스피레이션을 준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이었던 거예요? 정인이라고 본인이 밝히죠. 본인이 밝힌데 언제 밝히냐면 북한집이나 김춘택의 기록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약간 17년, 18년 후에 그러니까 1727년에 이마징이라고 하는 분이 제주도로 유배를 와요. 이분은 또 유리안치를 당할 정도로 심한 유배형을 받습니다. 이제 이마징이라는 분이 유배를 왔다고 하니까 이제 성례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자기의 이름이 성례라는 걸 밝혀.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별삼인곡을 거기다 탁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지? 그렇게 된 거죠. 뭐지 해서 이제 본인이 그 자리에서 이마징에게 이제 김춘택의 정인이었다라는 것도 밝히고 하죠.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김춘택과 성례의 그 실증적인 증거가 제시가 되는 거죠. 아니, 김춘택이 제주 유배 왔을 때가 몇 살 정도가 됐었죠? 30대. 30대입니다. 35세를 전후한시킬 겁니다. 근데 아까 1700 처음 뵀을 때 첫인상이 머리 희끗희끗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자는 그러니까. 머리가 희끗희끗. 연상녀였던 네. 건가 그러면? 그렇죠. 물론 이마징이라고 하는 분도 이제 녹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이가 든 기생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여성의 매력을 어떤 젊음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으로만 보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 예술적인 어떤 그런 면을 보고 그 여인이 정말 연상이고 추체하지만 지성이 맞아요. 꽉 찬 여인이라는 그럼 걸 굉장히 알죠. 그 성례라는 인물도 똑똑한 인물이었네요. 그렇다고 그렇게 봐야죠. 봐야죠.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서 글자를 못 읽는 분이 80% 이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향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적인 행동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문학 작품을 향유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음악화시켰다. 이거는 뭐 굉장히 뛰어난 지식인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별삼이인곡 같은 경우도 북한집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주도에서 창작된 그 가사이긴 하지만 구전으로 전했죠. 북한집에 딱 그 명시를 해요. 뭐라고 명시를 하냐면 내가 별삼이인곡을 지어서 기생에게 이것을 가르친 다음에 기녀에게 가르친 다음에 이거를 전승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기녀를 선택했느냐? 이 보통 송강정철의 삼이인곡, 송미인곡 같은 경우가 연군지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녀의 애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여성, 님을 임금으로 바꿔버리면 딱 맞아떨어지는 노래지요. 그래서 사실은 나 충신이에요. 나 빨리 서울로 데려가 주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사랑의 구조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과 다르다. 그래서
별자를 붙입니다. 별자를 붙이고 순수하게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은 역시 기녀들이 가장 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녀를 통해서 이 노래를 전승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그거는 남겨놓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원 작은 거기에 실어놓질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지금 이제 전해지는 별삼이인곡은 그 해동가곡이라고 하는 그 가곡집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1792년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해동가곡집에 실려 있는 것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별삼이인곡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별삼이인곡이 제주도에서 창작이 되었고 제주도의 정서를 담은 노래임이 거의 확실한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한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제주에 기녀가 얼마나 있었나요? 많았죠.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이능화의 조선 해어와사에서 경기가 120에서 150명 정도 유지를 했고 관기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 관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17세기에 약 한 30명 정도가 있었고요. 우리가 남한박물에는 66명으로 나오잖아요. 18세기 쪽. 이거는 1704년 정도의 기록입니다. 약 한 66명 정도 있었다고 하고 18세기 후반에 약 40명 정도 있었다고 하고 이거는 이제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기록이 하나 나와요. 19세기 말 즉 1890년대 말 독립신문에 나오잖아요. 이 독립신문에서 제주의 기생이 80명이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멈 30명에서 맥시멈 80명을 전해서 유지는 항상 되었었던 거죠. 원장님, 근데 이 기녀들이 네네. 다 똑같은 일을 하진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똑같은 일 안 하고요. 보통 특기에 따라서 그냥 그 나누기를 노래를 잘하면 가기, 맞아요. 또 시를 잘 지으면 시기, 또 무용을 잘하면 무기, 악기를 잘 타면 금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주도 안타깝게도 네네. 사실은 시는 한시를 짓는 거는 지금의 자유시하고 한글로 짓는 자유시하고 다릅니다. 운율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천자문을 기본으로 떼야 되고 남자 선비가 시를 한 줄 딱 읊으면 그 대꾸를 따라서 바로 그치, 나와야 되지. 즉흥적으로 내뱉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지성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는 황진이와 같은 뛰어난 시기가 없는 게 아쉽습니다. 그럼 좀 뛰어났던 기녀, 제주에 예. 어떤 분야에서 좀 뛰어났나요? 아까 뭐 우리가 초반에 장덕과 귀금 얘기도 했지만 예. 장덕과 기금이 있고 또 아까 성내 음악적인 재능을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이 되고 저기 그 석북 신광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유배인을 호송한 금부도사로 왔다가 그 기녀에게 녹수라는 기녀에게 일필휘지로 다 그 시를 써줬다는 그 있는데 그 신광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자존심 맞습니다. 센 사람. 그렇죠. 인데요 명필이었고 예. 당대 최고인 분이었죠. 그분이 예. 써준 시의 제목이 그래요. 뭐냐면 제가 한문 원문으로는 말을 못 드리겠고 번역을 하면 이래요. 제주 기생이 말을 타는 모습을 보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능화의 그 조선 해어화사라고 하는 조선 기생 역사입니다. 해어와 화사. 요거의 제주 기녀의 특징을 말 잘 타는 그러니까 특기를 딱 적습니다. 제주 기녀의 특기, 말 잘 타는 것. 그러면 제주 아까 원장님께서 그 기녀는 특기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네. 제주 기녀의 특기는 어떻게 보면 승마술일 수도 있겠네요. 네, 승마술이죠. 네, 석북 신광수가 와서 제주에 와서 2달 동안 배가 떠나질 않아서 가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명월성에나 놀러 다녀오십시오 하면서 한림에 있는 명월성으로 맞습니다. 놀러를 보내요. 보내서 거기서 보여준 게 뭐냐면은 이번은 기녀가 말을 타고 15m나 되는 성 위로 올라가서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내려가서 협재 바닷가를 달리다가 어느새 또 명월성 위로 올라가고 하는 그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데도
그렇게 묘기를 부려서 석북신광수가 그냥 그 길로 그냥 막 감탄하고 시를 짓고 이런 그 할 정도로 승마술이 뛰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은 아까 그 제주의 교방을 말씀하셨는데 1689년에 만들어지거든요. 제주의 교방은 그 이전인 1577년에 백호 임재가 아버님이 제주 목사로 있었을 때 과거급제한 다음에 이제 아버님을 뵈러 오시잖아요. 그때 남긴 기록이 남명소승이에요. 남명소승에서 별방진을 갔는데 제주도 이제 여행을 쭉 하다가 별방진을 갔는데 말을 탄 어떤 무인의 목장을 해서 말을 달리는 두 줄로 쫙 달려와요. 그리고 달려오다가 이게 종횡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 3마리가 자신의 앞으로 탁 뛰어오는데 안기라. 여성이 갓을 쓰고 붉은 가죽 옷을 입고 까만 말을 타고. 네, 남장을 한 거네 그러면. 남장을 한 거죠. 가라말을 타고 말을 달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속도하며 모습하며 그렇게 해서 이 1577년이 굉장히 이런 식의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물론 이제 몽골의 영향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오긴 하지만 제주 기녀의 특징을 인흥화도 말 잘 타는 것이라고 딱 하지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조선 개생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말 잘 타는 기녀는 두 지방이 있어요. 의주 지방과 제주 지방입니다. 의주 지방은 이제 국경 지방이라 군사 문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의 사신들을 접대하는 문화여서 의주 기녀들은 대부분 다 치마라고 하죠. 말 달릴 치자에 말맞자. 그래서 치마 능력이 상당했고 건무 능력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신들을 접대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의주 기녀와 제주 기녀의 가장 큰 특기는 말 잘 타는. 의주는 아무래도 이제 사신이 왔다 갔다 네네. 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뛰어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몽고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목의 가장 기본이었고 왜냐하면 1577년에 그 백호 임재가 남명소승을 지으면서도 그거를 언급한 것은 그 전통이 남아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방이 제주도에서 만들어지기 이전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기녀가 제주도에서 양성이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의 특기들은 지식인들을 접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문학과 예술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제주 기녀들은 굉장히 그 분야에 뛰어났다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해요. 거기에다가 제주적 특징이 바로 아까 말했듯이 어떤 말을 타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건 뭐냐면 조선 전체에 절대 남아있지 않는 용어 하나가 제주도에 딱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집여자의 고물의 정자인 여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아있어요. 이 정자는 사내를 나타내는 거기도 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단위예요. 그런데 여성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위치를 인정해줬다는 것이고 여정이라고 하는 이 여성의 군들은 무리들은 난리가 나면 성벽에 올라가서 방어까지 했다고 기록을 해요. 여자 병정.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적극적으로 남아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근데 제주도에서만 그 용어가 남아있고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말을 타는 것은 어떤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어떤 여성의 어떤 자아가 굉장히 강했었으므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보죠. 원래 또 기녀라고 하면 제가 듣기로는 평양 기녀가 그렇게 알아졌대요. 네, 근데 그렇죠. 평양 기녀 못지않게 제주 기녀도 뛰어났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선생님하고 교수님하고 다 말씀하셔서 이제 정말 지금 제주도는 해양권의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외교 사질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상을 잘했다는 거는 그 몽골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근무 춤이 이제 지금 근무라는 춤이 있어요. 그때 지금 우리 입춤 군놀이에 보면 근무춤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도 그때 이제 전쟁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시대는 여성들이 말을 타고 이제 근무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제주 기녀가 이제 성읍에 갔을 때 정연에 갔을 때 그렇잖아요. 너무 화전놀이에 가서 정말 시를 읽고 서로 이렇게 이제
그걸 하는데 정말 평양 기생 못지않다. 정말 성읍의 기생이 또 최고다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주 기녀의 특기라는 건 보면 제가 이제 춤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생님이 정말 상상력이 대단하신 게 제가 이제 김순희 선생님이 선생님 거기에 여성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춤추는 그 남성이 두 분이 있다. 이러니까 선생님께서 그게 여성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처럼 모든 제주 여성들이 그때 어떤 보호를 위해서 남성의 복장을 하고 춤을 출 수 있었다. 그럼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한량무 같은 것도 이제 여성들이 춤을 추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고양이예술고등학교 같은 데도 이제 남성의 그 춤을 여성들이 남장을 해서 추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제주도가 해양 문화권에서 좀 외교의 다른 문화권에서 좀 독특했겠다. 저기 다른 그냥 춤만 추고 아까 선생님들처럼 무슨 기악만 하고 시중만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문화권은 대단히 지식이 높았다. 이게 이제 다른 기녀들보다 또 다른 하나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녀라는 직업이 또 지금 와서 보면은 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니었나 그렇죠. 좀 네. 안타깝거든요. 네. 왜 이런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건가요? 네. 그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기녀가 조금 폄하되기 시작한 거는 사실 우리 사대부에서는 상당히 기녀들 기생자가 이제 배울 학생이라는 그 생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육성을 할 만큼 귀한 그 존재였는데 그들이 폄하된 거는 일제강점기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일본 문화는 게이사가 상당히 이제 그들의 그걸로 우리 기녀들을 그렇게 폄하한 거죠. 수많은 어떤 제도를 네. 했지만 극단적인 행위를 해요. 어떤 행위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소위 춘화라고 아시죠? 예전에 그렸던 그 춘화를 직접 조선의 기생으로 하여금 재현을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엽서를 만들어 돌려버립니다. 이런 나쁜 짓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들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조선의 전통, 기녀라고 하는 이런 문화의 전통을 완전히 창녀로 만들어버린 아주 진짜로 이 못된 문화 침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 시대의 어떤 기녀를 이미지화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참 기녀에 대한 인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무조건 이런 생각이 바꿔야죠. 드는데 네, 네. 그럼 세 분은 기녀가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제 시대 이제 신분제도 폐지되고 계급 문화 폐지되면서 이제 그들이 그래도 이제 민가로 내려오면서 이제 많은 그 궁중의 문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시민들에게 많이 전수된 거죠. 또 그리고 이제 그 문화를 또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진주 건번 가장 유명하죠. 지금 춤으로서는 진주 건보가 국가무형문화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건번이 뭐 살풀이 춤 그런 것들이 귀방에서 다 추던 춤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결국 이렇게 기녀들을 육성하고 했던 거는 우리가 조선시대 태평성대 우리가 모든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제례 의례를 한다는 거는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의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우리 정말 문화를 정착시켜준 디딤돌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문화 콘텐츠를 해서 수면 위로 올려내서 한 번쯤은 영혼도 위로해주고 재밌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콘텐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제주 기녀들이 이제 그 역사적인 순간마다 민중이 힘들 때마다 앞장서서 힘이 되어주고 그 헌신적인 그런 그 노력을 해준 거에 대해 저는 방점을 찍고 싶어요. 저 대정현의 안성리에 가면 수어리 물통이라고 있어요. 그 수어리가 바느질하는 그 저 기녀였는데 자기 마을 사람들이 물러벅지고 한참 두 참을 걸어서 물 한 허벅 길어오는데 두세 시간이 걸리니까 안 되겠다. 자기가 모은 돈 다 내놔서 물통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물통이 두 개 있습니다. 물통 하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 하나는 마소들이 먹는 물통에서 그걸 볼 때마다 정말 그 슬기로운, 그러니까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사실 노후 대책 자금을 다 쾌척할 수 있는 이런 제주 기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주 기녀들이 자기 속한 마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에서 헌신적인 그런 사례들이 제주도에 참 많은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남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주의 어떤 공동체 정신에 네. 일조를 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제가 사랑하는 기녀는 19세기의 문인입니다. 김금원이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약간의 어떤 벽 넘어야 될 벽이 이제 문학이었는데 이 시단을 조성을 해서 이제 삼호정의 시단을 조성해서 삼호정 시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삼호정 시단을 조성을 해서 문학 활동을 했던 여성이에요. 너무너무 이렇게 여성 문학에도 중요하고 거기에 참가했던 뭐 박죽서라든가 김은초라든가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 4명의 어떤 기녀들도 당대 최고의 문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어떤 문인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 서, 예, 악의 완벽한 종합 예술인으로서의 기녀, 이게 진정한 기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거기에다가 성매매 여성이라고 하는 굴레를 씌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천민이라고 하는 굴레를 씌우기도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팩트는 이제 거기에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녀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일본의 게이샤의 이미지와는 차별성이 있는 어떤 예술인으로서 종합 예술인으로서의 기녀의 이미지가 좀 더 교과서에도 실리고 좀 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우리의 전통을 계승할 때 참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용어를 쓸 때 기생보단 기녀라고 써야 되는 게 네, 맞나요? 맞는 거죠. 네. 시대가 좀 변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새롭게 어떤 그걸 해서 공모를 하자 뭐 이런 이제 한글날 이럴 때 좀 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귀함을 품격 있는 말을 언어를 좀 만들어 보자.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기녀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저는 뭐 웃음을 좀 사고 파는 뭐 그런 느낌이 좀 강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말 많이 오해를 풀었고요. 또 새로운 또 기녀의 모습을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해와 편견 속에서 남겨졌던 기녀가 정말 종합 예술인으로 네, 또 네. 강인한 네. 제주 여성의 모습으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억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감사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